자, 일단 19세기 후반에 국외 정세와 국내 정세를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거야. 국외 정세,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공부를 했었지만 이항선이 출몰 합니다. 그렇죠. 모양이 다른 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국내 조선 후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없어서 힘든데 이항선 같은 것들이 출몰하고 그리고 이제 저쪽 두만강 쪽에는 러시아가 남아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막 보이고 하니까 좀 민심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9세기 세계의 동향인데 외울 거 한 개도 없어요. 외울 거 한 개도 없고 유럽에는 자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시장이 확대되고요. 생산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팔 곳이 없어요. 왜? 산업혁명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품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재고가 막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시야를 바꿉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선 남아도는 게 뭐예요? 금, 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금과 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요 같은 면옷 같은 것을 아프리카에 넘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로 이 시장을 확대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제국주의의 시작은 원래 자본주의에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중국은 굉장히 복잡해져요. 청나라가 천주교를 박해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프랑스가 껴들고요. 영국에서 아편 전쟁을 시작하는데 청나라 애들한테 아편을 막 매겨요. 그러니까 아편에 취한 청나라와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청나라가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난징조약을 체결하고 이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의 영토를 조금씩 침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국 19세기의 주소고. 자, 러시아는 두만강 있죠? 두만강 쪽까지 러시아가 남하하게 되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일본에 와서 강제로 문을 열어라. 그리고 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이 성립이 되게 되고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가 독일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해서 싹 다 영토를 뺏겨버립니다. 계속 패전을 거듭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 프랑스, 이쪽 동네 영국, 독일 배가 떠다니고 러시아는 점점 남하에서 두만강까지 오니까 이쪽 동네에 살고 있는 조선 백성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자, 이쪽 일본은 미국이 강제로 문호를 열어라. 그래서 강제로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항구를 열었으니까 이 미국의 선진 문물을 싹 다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라고 쓰고 미국이라고 읽으면 되는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항선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한번 봤죠? 이런 배들이 이쪽에서 막 떠다니니까 안 그래도 세도 정치하에 이 백성들, 조선 백성들이 민심이 동요하고는 있는 판에 이런 배들이 떠다니니까 종말이 돌아왔다라는 의식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했다라는 거죠. 국내 정세를 한번 봅시다. 정치 문란. 세도 정치로 인해서 정치기관이 문란해지고요. 삼정의 문란 말할 것도 없죠. 농민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분기가 일어나고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자, 고종이 즉위합니다. 자, 19세기 후반에 세도 정치가 있었죠. 세도 정치 하에 우리가 이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은요. 세도 정치 하에 이하응이 본명이고요. 영주의 손자입니다. 고손자. 그러니까 이하응, 흥선대원군의 고조할아버지가 영주가 되는 그 계보를 갖고 있고 23살에 흥선군으로 책봉이 되면서 26살에는 수룡천장도감의 대종관 그리고 종친부 있죠? 왕실 종친의 유사 당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에 있었고 오의도총부의 도총관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군사력 이런 병법도 익혔던 사람이 흥선대원군. 철종 때 자 보세요. 순조, 헌종, 철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종이 이제 그 세도 정치의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권력이 부패했을 거 아닙니까? 철종이 위독할 때를 대비해서 이 외척
외척이 아니고 이 세도 가문들이 이 철종 다음에 이 외척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왕족을 계속 탄압하기 시작하고 왕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이때 이 이항응은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있다가 우리도 공격 대상이 되겠다. 그래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운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소문을 어떻게 내냐면 나는 그 비가 막 오고 막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번개가 꽝 칩니다. 그때 이항이 갑자기 퍽 하고 하고 쓰러져요. 그런 다음에 나는 번개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개 맞고 이 눈을 떴을 때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신을 해요. 가짜로 변신을 하는 거지. 이유는 뭐냐면 이하응의 아들이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하응. 자, 여러분 보세요. 이하응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이가 차가지고 왕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왕손이잖아요. 왕손이고 이쪽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왕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일단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이들을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항이 여기에서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꽝해서 난 정신 나갔다라고 하면서 이 세도 정치 가문에 가가지고 개처럼 짖고 잔치집에서 그럼 막 야 너 짖어봐. 그러면 왈왈 하고 야 웃긴다 웃겨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전 같은 거 바닥에다 던져주면 야 혀로 핥어 그러면 혀로 핥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이하응이고 이하응은 이런 대접을 받고 집에 가면요. 아들 둘이 있죠. 첫째 아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너는 절대 공부하지 마. 라고 해요. 너 그냥 놀아. 라고 해요. 아버지, 아이 시끄러. 놀아. 그래야 우리 가문이 살아. 이렇게 되면서 밖에 가서 망나니처럼 놀라고 시킵니다. 둘째 아들을 엄청나게 공부를 가르쳐요.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국가의 쓰임이 크게 될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해라. 그래서 과외를 막 시키고 이제 밖에 나가면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철종이 위독합니다. 위독할 때 후사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풍양조씨 지금 언제예요? 철종 때니까 안동 김씨죠. 안동 김씨, 풍양조씨, 안동 김씨잖아요. 그때 철종이 위독할 때 이 조씨 이때 조대비가 살아 있단 말이죠. 조대비에게 흥선대원군이 들어갑니다. 가서 조대비가 깜짝 놀라죠. 당신은 뭔데 왔냐?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얘기하죠. 저 정신 말짱한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실을 얘기해요. 내가 여기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올바른 정신으로 가셨다면 이들에 대해서 공격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그렇게 한 것이고 내 둘째 아들은 성군이 될 자질을 가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밀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조대비가 우리 둘째 아들을 왕으로 앉혀달라라고 해서 왕이 되는 사람이 고종이에요. 그리고 이 고종이 되고 조대비는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밀약이 체결되면서 고종이 왕이 되는 겁니다. 고종이 왕이 되고 고종이 왕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도 가문들이 다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제 막 그러고 있을 때 흥선대원군이 딱 등장을 하면서 나는 제정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고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 것이고 남대문을 상층으로 높이려고 하니 내 말을 따라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뭐냐면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으로 삼고 이게 뭐냐면 천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겠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종친 그러니까 왕실의 종친들 싹 다 쫓아냈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라는 얘기야. 그리고 태산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 것이니 태산처럼 높은 세도 과문들을 싹 다 쳐낼 거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평탄하게 만들어버린대요. 싹 다 끌어내린다. 그리고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한다라는 거지. 니들처럼 썩어 빠진 관리들을 싹 다 제거하고 남인, 그렇죠? 남대문, 남 실학자들 이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3층으로 높일 거고 니들 깔아뭉갤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의지입니다. 깜짝 놀라서 꿇어버리게 되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왜 이런 일을 하냐면 흥선대원군의 그 아들 고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 12살에 왕이 앉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들이 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흥선대원군은 이때 여러 가지 실권을 장악합니다. 조금씩 하면서 나는 정상이요 하면서 대신들 끌어안고요. 그러면서 실권을 조금씩 장악을 하고 고종이 왕에 앉은 다음에 역시 조대비가 고종 뒤에서 발 딱 쳐놓고 정치를 하겠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둡니다. 조대비가 당신이 하시오 라고 해서 흥선대원군에게 권력을 넘겨줘요. 이유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뒤에서 작업을 다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대비는 허수아비가 돼버려요. 결국에는 고종이 즉위하고 그리고 어린 왕을 대신해서 왕의 아버지, 그래서 대원군이야. 그래서 왕의 아버지가 정치를 대신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흥선대원군의 집권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딱 집권한 다음에 약정을 하는데 뭐냐면 대신들에게 공포를 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그 성인이 돼서 왕을 친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친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 모든 권력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은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요. 실질적으로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약조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때를 세도정치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고종이 조금 이따 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하는데 흥선대원군이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왕권 강화를 하죠? 조금 있다가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켜 놓고 우리 아들이 정치를 잘하게끔 왕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원래대로 왕권 강화를 시켜놔야 되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왕권 강화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세도정치를 타파하겠다라는 얘기를 방금 했죠. 그러니까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막 뽑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법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름하여 대전회통이에요. 정조 때 대전 통편이 있었죠. 자,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진짜 헷갈리죠. 통자, 세자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법전이 시험 문제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전 회통이 끝이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 희응 나오죠. 맨 끝에 희응. 그러니까 희응이 나오면 맨 마지막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비변사를 폐지시켜요. 그래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비변사라는 것을 없애버리니까 비변사에 있었던 관리들이 어떻게 의정부와 육조로 들어가지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비변사라는 놈이 비대해져서 정치적으로 폐악질을 일삼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봐보세요. 비변사를 폐지하니까 의정부와 육주의 관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변사는 합법이에요. 거의 불법이에요. 비변사는 있지도 않은 관직을 막 뽑아가지고 막 날렸거든. 그러니까 비변사가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관리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뽑아서 그리고 과거, 음서, 천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관리된 사람들 의정부와 육조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변사를 폐지하면서 이 세도 가문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고 의정부와 육주의 힘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 힘이 다 어디로 갑니까? 왕한테 가게 되죠. 그리고 삼군부 군사의 기능도 부활시켰고 우리가 시험에서는 좀 등한시 되는데요. 이때 흥선대원군이 이 군사를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가 고종 때예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조금 이따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 막죠. 그 이유가 뭐냐면 흥선대원군은 군사력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다시 얘기하면 왕권을 강화시켰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 600개 정도에 있는 서원을 싹 다 없애요.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양반 유생들이 여기에서 공부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병폐가 생기죠. 서원에서 공부하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꿇어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양반 특히 이제 사액서원 이런 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서원의 선배들 있잖아요. 이 양반 유생들 공부하고 있는 중앙정계에 갔던 선배들 서원 선배들 있잖아요. 서원 선배들의 힘을 믿고 양반들이 수탈을 일삼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반들의 힘이 강해졌던 것이 서원이야. 그러니까 이 서원 있다 있게 뭐가 필요했느냐. 그리고 싹 다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해요. 단 47개의 사액서원만 남기고 이 사액서원은 누가? 왕이 직접 임명한 거거든. 그러면 그 47개 사익서원까지 없애버린다면 선왕 때에 내렸던 그 현판 자체를 부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고 47개 사익서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싹 다 없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생들이 난리가 납니다. 궁에 찾아와서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상소운동을 자꾸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쭉 하고 나온다. 궁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내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 거기서 얘기하죠. 대원군이 크게 노해서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흥선대원군도 유교잖아요. 그렇죠? 양반 유생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공자를 완전히 박살내겠대요. 이 정도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격화되어 있는 공자가 다시 태어나도 용서 안 할 거야. 백성을 해했으니까 혼나야 돼. 하물며 니들 같은 사람들은 다 혼낼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 유생들이 싹 다 집에 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경복궁을 또 중건하는데 경복궁이 불탑니다. 언제 불탔죠? 임진왜란 중에 백성들이 불질러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왕권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중국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왕실의 권위를 높여주는 왕권 강화책이죠. 그래서 이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하죠. 첫 번째, 돈이 필요하죠. 당백지원을 찍어내는데 상평통부의 100배에 달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당해내는 거야. 100배, 상평통부의 100배.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가의 화폐를 막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죠. 자, 그리고 원납전이에요.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라는 거죠. 야, 경복궁을 만들 거니까 신하들이요. 원하는 만큼 돈을 기부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저는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꽉 화를 내요. 100만 원 지금 장난치냐? 그러면 한 500 같은 1000만 원 정도 내겠으면 진짜 그러실 것이지 라고 하는 원하는 만큼 납부하는 강제성을 띈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원하는 만큼 납부하라 라고 하지만 강제 징수를 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을 지어야 되는데 경복궁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왕이 거처를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막 썩어 빠진 목재를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한 100년 된 소나무 이런 것들을 골라야 되는데 전국에 다 따져봐도 몇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가 생각해봤더니 여기 있네. 어디? 양반들의 묘지림.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조상들의 묘지가 있잖아요. 이 묘지의 옆에다가 배경으로 소나무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 이 소나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때는 성균관이래. 그 유교, 양반 유생들이란 말이죠. 유교.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의 묘는 굉장히 잘 썼을 거고 이 묘지림이 굉장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이거 다 쳐내라 그러면서 양반들의 묘지림을 벌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엄청 열받죠. 어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에 있는 묘지름을 그렇죠? 열받고 그리고 이제 나무 목재까지 챙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톡탁톡탁 토목공사를 해야 되지요. 누굴 동원하죠?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 동원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도 사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군제를 개혁하자라는 거죠. 훈련도감과 수군도 강화시킵니다. 근데 시험에는 좀 등한시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민생 안정책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숨어있는 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들 니들 숨겼지 세금 내. 그래서 토지 측량 사업, 양전 사업을 다시 해서 이 숨겨진 땅을 색출하고요. 그래서 이제 김씨, 이씨 니들 세금 내 해서 부과를 하는 양전 사업을 시행했고 자, 그리고 이 군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군정에 대해서 양반들에게 군포도 지급하게 합니다. 예전에 균역법을 시행했잖아요. 균역법. 그래서 2필에서 1필로 납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금이 감해질 거 아닙니까? 이 부족분. 요것 때문에 양반들은 왜 세금을 안 내지?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게 하는 호포제 혹은 동포제라는 것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깜짝 놀라죠. 어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니까 흥선대원군이 얘기해요. 왜? 세금 내는 게 너무 아까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얘기하죠. 아니 돈 때문에 그럽니까? 돈 나 많아요.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평민들하고 똑같이 내가 농민도 아니고 싼것도 아니고 양반 체면에 군대를 가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돈은 낼 수 있다는 얘기네? 아이 그럼요. 그러면 니네 그 마당새 이름으로 돈을 내면 되겠네 라고 해서 시행을 했던 호포제입니다. 그래서 양반들도 군대를 보내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황국민은 엄청 쓰레기 쌀을 줬잖아요. 그렇죠? 모래, 겨가 섞여 있는. 이게 왜 그러죠? 자, 의창에
관리들이 착복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탐과 놀이를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의창에 이 탐과 놀이를 싹 다 뺍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명망 높은 선비들 양반을 여기 관리 대신 니들이 요거 분배해 라고 하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 농민들, 야 니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 의창 환궁미를 니들이 분배해 라고 하니까, 자, 이거 조금 챙겨 먹겠다고 이 양반이 이런 거 하겠어요? 안 합니다. 깔끔해지죠. 이름하여 이 공에서 사인으로 넘겼다. 이름하여 사창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역 유지에게 일임했던 것이 환공미.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호포제 그리고 사창제는 모르면 공부 안 하신 겁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제 대내 정책은 받고 우리가 대외 정책을 한번 공부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이 조선은요, 우리가 이양선 떠다니고 이런 모습은 아까 봤죠? 보셨지만 이때 바로 옆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영국,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 서양 열강들이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번 가가지고 문호를 두들깁니다. 그래서 우리랑 친하게 놀자라고 얘기하는데 최초로 통상 요구하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의 로드 아머스트호가 통상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병인 박해라고 해서 1861년에 어마어마한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배경은 천주교가 확산되는 것,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서 프랑스 세력으로 러시아 남마 견제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건데,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이 흥선대원군 있죠? 이 흥선대원군이 우리가 잘못 공부한 거 뭐야? 쇄국정책이래요. 쇄국정책 이런 거 없어요. 흥선대원군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당시에 이 국제정세를 다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흥선대원군이. 왜요? 러시아가 내려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고 미국이 또 이 일본이 미국의 위협하에 개방이 됐었고, 그리고 이 큰 나라 청나라가 독일,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전쟁을 했는데 다 깨졌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그 설당은 조선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일단 견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 가까우니까 금방 내려올 수 있잖아. 그래서 서양 열강과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서양 열강과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애초에 개방 정책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가만히 있어봐. 이 서양 열강 중에 제일 우리가 빨리 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나라에 뭐가 천주교가 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천주교를 박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얘기합니다. 자, 천주교 하면 누구야? 프랑스 선교사죠.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일종의 거래를 해요. 자, 얘들아, 니들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친교 관계가 형성이 돼서 동맹 이런 비슷한 걸 맺게 되면 이 천주교의 그 포교 활동을 인정해 줄 수도 있으니 도움을 좀 주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들이 굉장히 좋겠죠? 엄청 좋아한다라는 건데 이 사실이 밖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사이비 종교를 어떻게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이 사이비 종교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되옵니다. 그러면서 고종한테 상소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것들이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기다리고 있지. 가만히 있어봐. 이거 급박하게 되네. 그러면서 정치적인 고립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애들한테 야 어떻게 됐어? 이거 좀 빨리 좀 해보지 라고 얘기하니까 프랑스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는 일개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치에 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서 처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주교들 싹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다가 흥선대원군이 제정신이 돌아왔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들 다 잡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섭이 실패되면서 유생들이 아니되옵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고립 상황에서 판단을 한 것이 뭐예요? 9명의 프랑스 선교사 싹 다 잡아와. 야, 구덩이 파 밀어. 그래서 생매장을 시켜버리고
당시 6천에서 8천 명의 교도, 천주교 신도를 싹 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밀어버립니다. 자, 구덩이를 파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성경책을 딱 놔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 밟고 가면 살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밟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성경책 밟으라고 하면 밟을 수 있어요? 못 밟죠. 그러니까 위에서 울면서 묶고 쫙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생매장을 하는 병인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인박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희생양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6년 1월 달에 있었고 66년 8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제너럴 셔먼호가 찾아옵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그 앞바다에 찾아오는데 평양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미국 상선인데요.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서 평양까지 옵니다. 크지요? 이렇게 큰데 이 배가 상선인데 야, 이거 구남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그렇죠? 자, 이런 배가 평양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상 요구를 하는데 평안도에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니들하고 미국 할 거 없이 서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통상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을 고종 아버지 흥선대원군도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를 여기에다 멈춰놓고 여기에서 쪽배를 타고 와가지고 평안도 사람들의 막 약탈하고 불지르고 난리가 나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이것들 안 되겠구나. 그리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평양에 있는 광군,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당시 박 교수인데 박 교수가 관찰사의 도지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관군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저쪽에 배가 있어. 바다에서. 야, 니들 일로 와. 근데 안 오지요. 저게 이제 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도 열받았어요. 어제 피해 입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주민들에게 도와주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관군, 조선의 관군과 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그 어민들에게 배를 빌려주시오라고 해요.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가 여기에 배를 띄웁니다. 딱 통통배죠? 딱 띄워요. 그러니까 제너럴 셔먼호가 니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죠. 잠깐 기다려. 조금 있으면 알게 돼. 이 미국 쳐 죽일 놈들 말이지. 이렇게 한 다음에 갑자기 사슬로 이어버려요. 그 다음에 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화공으로 팍 쏘게 되는 거죠. 팍. 그래서 여기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요 한복판에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 배가 소각되는 일이 벌어지니 이것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입니다. 자, 제너럴 셔먼호는 강화도가 아니고 평양이에요. 그래서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와 주민들, 그래서 평안도 관군이라고 관민이 합심해서 소각시킨 사건이 1866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달에 병인양요가 터져요. 그러니까 1866년이 병인년인데 이 병인년이 굉장히 그 복잡할 때죠. 자, 이것은 뭐냐면 병인박해를 방금 1월 달에 겪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 신도가 싹 다 생매장을 당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프랑스 애들이 구실 삼아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군함이 쳐들어와요. 몇 척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누구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프랑스 군함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문수산성의 한성근 장군이 그리고 정족산성의 양원수 장군이 프랑스군과 맞서 싸웠는데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봐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강화도죠. 강화도. 그렇죠? 그래서 정족산성 그리고 문수산성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외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외울래? 자, 지금 이렇게 보면 한문하면 정량이 잘해줘요.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한문하면 정량이 최고. 이러면 뭐가 된다? 병인양요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병인양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프랑스군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냥 갈라니까 너무 억울해. 그래서 딱 보니까 이 강화도에 외 규장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 규장각이 있으니까 내 규장각이 있겠죠. 자, 규장각이 뭐 하는데요? 왕실 도서관 역할을 하는 데인데 이쪽에는 각종 역사서와 그리고 역사에 관련된 보물, 보물이라고 하면 이제 그 옥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내 규장각은 서울에 있고요. 요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외 규장각에 보관을 해요. 만약에 한 곳에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곳에 묶어놨다가 그게 약탈당하거나 불질러지면 싹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나눠서 보관을 했는데 이게 외 규장각입니다. 강화도에 있는 건데 프랑스 애들이 이걸 딱 보더니 요게 보물 맞네? 실어! 그래서 이제 막 실어가지고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그 퇴각하면서 외 규장각 문화재와 여기에 있는 서적, 보물 요런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병인양요죠. 병인년에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다라는 거고, 왜 규장각 도서관은 프랑스 애들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2010년에 당시에 우리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협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그 외 규장각 도서 뺏겼던 보물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2011년 4월 달에 우리가 가져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유권을 가져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소유권은 프랑스 애들이 있고, 우리가 영구 임대 방식으로 5년 동안 갱신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와요. 자, 그래서 병인양요를 외워보자라는 거예요. 한문하면 정량이 최고. 그렇죠? 외웠다라는 거예요. 한문하면 정량 최고가 어디야? 병인양요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애들하고 또 전쟁을 했죠. 프랑스 봐봐. 지금까지 하면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애들하고 전쟁을 했어요. 오르락내리락 완전히 그냥 서양 놈들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조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 감정 자체가 서양 애들하고 별로 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2년 뒤에 오페르트라는 놈이 또 찾아옵니다. 이건 독일 놈인데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등장을 하면서 통상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오페르트라는 놈이 와가지고 우리랑 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당연히 조정에서는 반대하죠. 반대하니까 이 오페르트라는 놈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여기 이 남영군 묘에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막 가요. 그래서 이 남영군 묘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파고 도구를 시도를 하는데, 이 남영군 묘 그 봉분을 제거하고 났더니 여기에 시멘트로 발라져 있더라라는 거죠. 조선 백성들이 밤매러 논매러 이렇게 오다가 이 고쟁이들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야, 퇴각하라. 그러고 이제 도망가요. 이게 남영군 묘 도굴 미수 사건인데, 여러분 남영군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예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이 깜짝 놀랐죠. 이런 처죽일 이렇게 될 때 독일 놈들이 서신을 띄워요. 오페르트가 딱 봤지? 난 니네 아버지 무덤을 그냥 쳐낼 수도 있어. 그랬더니 네가 귀엽게 시멘트를 발라놨더라. 야, 이거 우리 독일 사람인데 이거 못 부시겠어? 하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너무한 것 같더라 라고 해서 멈췄거든. 그러니까 우리 독일하고 조선하고 통상을 맺자. 요구를 들어줘라. 그렇다면 이거 없었던 일로 해줄게. 만약에 아니라면 이거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깜짝 놀라요. 열받는 거죠. 게다가 당시의 조선은 어떤 나라예요? 유교의 나라예요. 충효예를 중요시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충효예가 꽉 차인 사람입니다. 자, 지금의 국부는 누굽니까? 고종이에요. 그럼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뭐가 돼요? 국조부가 되겠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은 뭐가 돼요? 국중조부가 돼요. 그러니까 국부의 묘를 이렇게 했던 놈들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도, 조선 백성들도 이 쳐죽일 놈들, 이 양놈들은 절대 놀면 안 되는 근본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쫙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이에요. 1868년에 있었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의지가 강화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존화양이 인식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쫙 퍼져요. 존화. 화는 중국을 지칭하는 거니까 중국을 존중해야 되고, 양이, 서양 오랑캐는 양놈은 오랑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은 어떻게 외워요? 간단해요.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라고 외우면 돼요. 됐지? 됐어요. 아이, 뭘 따져.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신미양요가 터지는데 1871년 신미년에 미국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자, 당연히 이유는 뭐겠어요? 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겠죠. 그래서 이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어떻게 했죠? 평안도 관민이 힘을 합쳐서 소각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군함을 끌고 와서 강화도를 점령합니다. 강화도를 공격하면서 강화도를 점령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이 강화도에 침략을 했고요. 당시에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 강화도에 있는 보 혹은 광선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끝까지 싸워서 미국 애들을 우리가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40여일 만에 전쟁 40여일 만에 미국에는 퇴각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이제 워지은 장군은 여기서 이제 전사하기도 했고 아무튼 이걸 가지고 외워야 되는데 미국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광어가 아름답죠. 광어 진짜 맛있잖아. 그러니까 광어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돼. 따지지 말고. 자, 그리고 이 어제연의 수자기를 뺏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 미국으로부터 2년에서 10년간의 대여 방식으로 또 반환받았는데 예전엔 시험 나왔는데 지금은 시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됐고 우리가 광어미만 외우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통상수교 거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외우자면 병인박해지요. 그리고 미국이 쳐들어왔잖아. 병인양요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인년에 있었던 일이지. 됐고요. 오페레트 독일 사건은 오페레트 독일 사건. 그렇죠? 그리고 광어미 나오고 척화비인데 자, 척화비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했다고 치고 이거부터 외우자라는 거예요. 병미병. 그러니까 군대 이름이 병미병이야.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리고 얘들이 오신척만 했대. 그래서 병미병이 오신척이라고 외우면 돼. 말도 안 되지만 외우자고요. 뭘 이거 따져. 이게 가나 다 해가지고 순서 맞추기 나온다니까. 그러면 외우라고. 그렇죠? 아니면 가나에서 이 일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라라고 하면 병미병 오신척 알면 끝난다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몰아냈어요. 1871년에. 자, 1871년에 미국을 몰아냈지요. 이제 봐봐. 병인년에 프랑스 애들과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미국 애들과 문제가 있었고 독일 애들이 또 문제가 있었고 미국 애들 또 문제가 있었죠. 짜증 확 나죠.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 서양 놈들하고는 놀면 안 되겠다. 척화한다. 화친을 배척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석을 전국 각지에 세웁니다. 자, 신명여 직후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건립하고 통상 거부 의지를 천명합니다. 쇄국 정책을 강화하고 조선의 문호 개방이 늦어지는 결과는 있었지만 자주성을 확립했다라는 거죠. 양이 침범, 비전직화, 주화매국 어딨어? 주화매국이라는 거죠. 뭐냐면 요거예요. 양이 침범, 양놈이 쳐들어왔는데 비전직화, 전쟁하지 말고 즉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화매국, 나라를 파는 놈들이다라고 척화비가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전국 각지에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항이 등장을 하는데 1876년에 개항이 됩니다.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1871년에 전쟁을 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1876년에 그냥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를 개방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개항을 한단 말이죠. 문호를 그냥 연단 말이에요. 쉽게. 이게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죠? 흥선대원군 척화비. 그래서 그 양놈하고 노는 것은 영모다라고 할 정도로 비석을 세웠는데 단 5년 만에 이렇게 쉽게 개항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이유는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야는 1873년에 해요. 그래서 양반 유생들이 비판하는데 이 뭡니까 경복궁 있죠. 경복궁을 증건하는 데 있어서 토목공사를 너무 심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었고 서원철폐하면서 양반들이 이 근본 없는 짓거리다라고 하면서 민심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친정을 친히 정치를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은 계속 섭전하고 있었잖아. 고종. 그렇죠? 근데 고종의 나이가 22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종이 나이가 친정을 친히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흥선대원군이 물러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명성황후 미씨가 이걸 안 지키니까 당시에 그 위정척사 사상 대신들의 최고 권력자인 최익현을 불러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 지금 시아버지가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데 약속도 안 지키고 있는데 당신은 나랏밥 먹는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거냐? 지금 이것을 따져서 빨리 흥선대원군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익현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에게 탄핵상소를 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계유상소예요. 그래서 이 탄핵상소의 내용은 뭐냐면 자, 지금 보셨다시피 경복궁을 증건한다는 명목하에 양반 유생들의 묘지름을 벌목하고 그리고 당백전을 찍어내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켜서 사회 혼란을 야기를 시켰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토목공사 계속 동원하게 하는 이 흥선대원군 잘못된 것이다 하고 고종은 나이가 찼는데 친위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흥선대원군 하야해야 된다라는 탄핵 상소를 올리는데 이때 고종이 맞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제 그만 돌아가셔야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고종이 친위 정치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는 것이 민씨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민자영 흥선대원군이 추천을 했는데 이 민자영의 외척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사돈의 팔촌에 막 하면서 민씨들이 굉장히 막 여기 와서 아유 중전마마 저 누굽니다. 저 누굽니다. 오라버니 되십니까? 막 이렇게 되면서 민씨 정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민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누구의 덕분이죠? 어딨어? 최익현의 덕분이잖아. 이 최익현의 상소가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습니다. 자, 최익현의 덕분이니까 최익현이 흥선대원군의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서원도 복구하고요. 누가 해요? 민씨 정권에서 서원을 복구해야 됩니다. 저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제도를 복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민심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그 경복궁 동원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막 이렇게 되면서 민심도 수습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1871년 척화비를 세우고 그 서양 열강과 지금 빨리 어떻게든 수교를 내서 친교 관계를 맺어서 러시아 남한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이 나라를 이렇게 딱 해서 쇄국 정책 딱 걸어 잠그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지금부터는 바꾸겠다라는 거죠. 빨리 서양 열강과 친해져야 된다 하는 개방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바로 개항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이 운유호 사건 강화도 조약을 들어갈게요. 좀 쉬었다 갈게요.